무언가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다가가 눈을 작게 모으고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희미했던 사물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론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인간은 세상을 희미하게 본다 라고 했지요. 우리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더구나 그렇게 보는 세상조차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미시입자들의 통계와 확률만을 마주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인간이라는 물리계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강도와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형상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배열을 바꾸어가는 우주적 엔트로피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루트비 볼츠만은 열역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엔트로피 방정식을 고안해낸 과학자입니다. 그는 물리계를 미시적인 입자들의 배열로 보고 통계와 확률을 적용하여 물리계의 거시적 성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론으로 정립했지요. 에너지 알갱이를 의미하는 양자도 여기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1900년에 양자론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볼츠만의 시각을 이해하고 난 후였습니다.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라면 볼츠만은 양자역학의 할아버지쯤 되는 셈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을 통해 기체도 양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광전 효과와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을 완성했지요. 볼츠만은 그라츠, 하이델베르크, 베를린, 빈 등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수학과 이론 물리학을 가르쳤지요. 원자론 논쟁을 하면서는 철학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철학 강의에는 수백 명의 청중이 몰려들었고 강의 내용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지요. 수많은 인재들이 볼츠만 교수를 보고 그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볼츠만을 영입하는 것은 대학의 큰 영광이자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볼츠만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는 철학자 루트비 비투겐슈타인과 양자역학과 파동방식을 고안해냈던 에르빈 슈레딩거도 있었지요. 볼츠만이 사망한 후 이들은 빈 대학을 떠났고 많은 학생과 학자들이 떠난 빈은 전성기가 끝난 듯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볼츠만이 삶을 자살로 마감했다는 단편적인 서술을 접했을 때는 그런 천재가 마주한 세상이 어땠길래 자살을 선택했을까? 혹시 세상에 대한 허망한 진실을 마주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부인과 딸들과 함께 여행을 간 곳에서 자살을 했다니 그런 상황에서 자살을 결정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많이 궁금했지요. 볼츠만은 자신의 이론이 인정받지 못했음을 많이 한탄했었다고 합니다. 원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했지요. 논쟁에서 승리하는 쪽은 거의 볼츠만이었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빈이라는 도시에서 자살은 흔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황제의 아들이었던 10대의 황태자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 한 줄타기 고개사는 목에 건 밧줄을 창틀에 메어두고 뛰어내렸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세운 건축가는 황제가 약간의 유감을 표현한 것을 들은 후 자살했고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무장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세기 말이 다가오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에른스트 마흐의 아들도 박사학위를 받은 후 죽었고 볼츠만의 제자 파울 에렌페스트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볼츠만은 자살이 낭만적이고 존엄한 것이라고 여기던 시기에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볼츠만은 논란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적에게 강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 적이 친구였던 경우도 있었지요.
잘못된 주장은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과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은 상대방을 해치기도 했겠지만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많은 날, 많은 밤을 괴롭게 보내기도 했지요. 체중은 과하게 늘었고 말년에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논문도 제자가 읽어줘야 했습니다. 볼츠만이 죽은 후 몇 년 만에 그의 물리학은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원자의 존재와 기체 운동론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연력학 제2법칙의 확률론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도 그의 주장이 옳았고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비판자였던 에르스트 마흐는 죽을 때까지 원자론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흐의 주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를 스쳐가곤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과학 세미나에서도 원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죠? 라고 묻는 분이 있었지요.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해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하고 분명한 사실에만 열광하지요. 세상이 희미하다는 말에는 깊고 넓은 과학과 철학의 세계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다 섭렵하더라도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하지요. 볼츠만은 당시 찰스 다윈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광하고 열심히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주위의 세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는 물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생명 자체가 연력학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살고 죽고 번성하고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종의 전체적인 성질이 나타난다고 보았지요. 생명체의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느낌이나 정신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츠만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진화적인 장점과 개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최근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인간의 행동, 감정, 심리 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볼츠만의 무덤에는 그의 삶과 철학이 모두 담겨 있는 그의 방정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이 방정식의 의미와 통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애하는 과학자 이야기로 남겨놓습니다.